중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고대는 누구 중심 사회라고 했어요? 고대는 누구 중심 사회라고 했어요? 제일 앞에서 틀리면 안 되지. 고대는 누구 중심 사회라고? 왕이죠, 왕이. 그래서 고대 사회는 왕들 중심에서 왕. 백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백제 기억나는 왕들 다 해보세요. 중요한 임금들 백제는 온조가 나라를 세웠지만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왕들은 3세기 고이왕, 4세기 근초고왕 기억나시죠? 그리고 6세기 무령왕, 성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끝입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 없어요. 그죠? 백제사가 별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제사는 정해졌습니다. 고구려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 누구라고? 고주몽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에 나온 사람들은 고대 국가로 출발했을 때의 왕 누구라고 그랬죠? 2세기 가장 오래 산 임금 태조왕. 장수왕 그런 사람 빨리 한 대씩 때리세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오래 산 임금 누구라고? 태조왕입니다. 장수왕은 그 다음이죠. 자,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출발. 고구려가 고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것은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정도 언제였어요? 어쩌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4세기 소수리만. 이제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알겠죠? 정상이에요. 너무 얘들만 잡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피드백해주고 반복해줘야 머릿속에 각인되고 자기 것으로 체화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지금 엄마들도 되게 말 안 들어요. 내가 자기 이름표 전부 다 올려놔라 했는데 나도 3명밖에 없어. 3명 올려놔. 4명.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맨날 부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려놔서 내가 질문도 하고 수업이 좀 재밌게 전개되는데 말 그렇게 안 들어요. 잊어먹고 있을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말 안 듣고 있구나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질문 받기 싫어서 이런 걸 안 올려놓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합니다. 소수리왕 때 체제를 정비. 기억나시죠? 뭐가 체제 정비에 해당되는지 다 알겠죠? 체제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전성기가 합니다. 백제는 누가 체제를 정비했다고? 백제. 예. 3세기 고이왕 때 벌써 정비 시작. 그래서 언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렸다. 그 백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영토 중국의 요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의 규슈지방 규슈 구마모토 지진난 그것이 바로 백제의 영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어요. 구마모토에 어렸을 때 17살 때까지 사시다가 할머니한테 강제로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 구마모토를 가지 못했는데 그 구마모토에 대한 추억이 많은가 봐요. 어렸을 때 맨날 구마모토 밀감밭에서 그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트럭 타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던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는데 1916년생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올렸는데 미안해요. 자, 규슈 산둥반도 어디라고 그랬죠? 요서 세 군데 근초광 4세기 근초광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체제를 정비하고 언제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까지 130년간 전성기를 맞죠. 4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니까 130여 년간. 다시 합니다. 누구라고요?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기억나시죠? 이렇게 왕들이 중요했었어요. 신라는 언제 고대국가로 출발했다고요? 나라를 세운 것은 박역거세지만 신라가 고대국가로 출발한 것은 언제? 4세기 내물왕 때, 내물왕 때부터. 그 다음에 언제 체제를 정비했다고요? 버풍왕 때, 6세기 버풍왕 때.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고백제 신라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기본 원리의 뼈대예요. 그죠? 그래서 6세기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또 뭐예요? 불교를 공인하고 2차돈 생각나죠? 네. 예, 이렇게 관등 제도를 정비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 뭐가 온다고? 전성기는 누구라고요? 6세기 진흥왕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다 봤고, 통일된 이후에 남쪽의 신라, 북쪽의 뭐 발해, 이렇게 남북 시대를 다 보고 오늘은 드디어 고려로 갈 차례입니다. 됐죠? 네. 정리됐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은 유지되고 있어야 대화가 통해요. 그 다음에 중세는 뭐냐? 중세는 고대 사회가 이렇게 왕 중심 사회였다면 중세는 누구 중심 사회냐? 귀족 중심 사회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알겠죠? 일본도 귀족 중심의 사회. 무사들이었어. 무사. 일본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좀 한 단계 낮은 게, 우리는 주로 무사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고려 100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비들이나 관료들이 지배했는데, 일본 놈들은 계속 무사들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칼에 의한 지배라는 점에서 일본은 우리랑 좀 문화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놈들이 수백 년간을 지배해가지고 우리 그 조선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네딕트 여사라고 미국의 그 일본학을 전공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국화와 칼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주 일본을 제대로 소개하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정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문화나 또는 미술 작품이나 예술들을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침략적인 야욕과 궁극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본성을 숨기고 있다. 그게 바로 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설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읽히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국화와 칼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뭐 웬만한 대학교, 서울대학교 필독도서 뭐 100권 뭐 이런 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일본을 바로 볼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세는 귀족 중이다. 일본만이 아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다. 서양도. 우리가 서양 중세 그러면 귀족이 누구 있어요? 서양 귀족을 뭐라고 그래요? 공작, 백작, 남작, 자작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영지를 가지고 성을 차지하고 그 영지 안에 있는 농노를 시켜서 먹고 사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공건제 사회. 알겠죠? 이렇게 전 세계 공통으로 중세는 누구 중심 사회였다? 귀족 중심 사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중세는 누구 중심 사회였다고? 귀족 중심 사회였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고려라고는 중세 시대를 귀족 중심 사회로 열어갔는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할 테니까 무시하고, 책 거기 있는 걸 무시하고 판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책을 보면 확 들어올 거야, 한눈에.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쓰고 오면 되게 잊어먹어요. 한꺼번에 잊어먹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 정리하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책을 보면 아 이게 딱 박혀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면 우리 탁사관이 다 정리하고 올려가지고 깔끔하게 또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알겠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봐야 돼. 우리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필기했을까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만 잘한다고 된 게 아니야. 찍어서 올려주죠. 필기해서 또 올려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늘 하던 방법. 역사는 무엇 세 가지다? 시간, 인간, 공간. 됐어요? 지금 그걸 잡아야 됩니다. 시간, 인간, 공간.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하겠어요? 시간축을 벌여놓겠죠. 수학에서 X축, Y축 배웠죠. Y축은 짝대기고 시간축은 X축이죠. 빨래줄처럼 옆으로 길게 있는 거. 오늘 깜빡깜빡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중세라고 하는 이 시간의 축을 그려보면 나라를 세운 게 몇 년이라고요? 918년. 그죠? 사람 해봅시다. 사람 누구? 태조. 왕 이름은 왕건. 태조는 뭐죠? 이름이 왕건이고 태조는 뭐예요? 묘호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묘호. 사당 이름이에요. 무슨 신이라고 이름 제사 드릴 때 그 써놓은 거 있죠? 이 우리 가정집에서 이제 민간인들은 그렇게 쓰지만 이 사람들은 사당을 만들었고 그 사당의 당 묘호 이름이 묘호가 태조예요. 태조. 그래서 되게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태조죠. 태조 왕건 말고 또 누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있죠. 그럼 태조 고주몽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생기기 이전이에요. BC
뭐야 37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시호제도, 묘호제도가 생겨난 이후에 우리도 그걸 도입해서 태조 왕건이라고 했다. 918년 나라를 세웠으니까 일단 멸망시킵시다. 그죠? 늘 우리가 하던 수법이잖아요. 애를 멸망시켜야 돼요. 언제로 가야 돼요? 저리 그런 거. 그래서 언제 망해? 1392년에 멸망합니다. 아시나요? 잘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망하기는 분명히 망했죠. 이미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 뭐가 세워졌어요? 조선이 건국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의 결과가 그 다음 사건의 원인이 돼요.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겨났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게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고려 멸망이 조선의 건국과 이렇게 물고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쉬운 게 뭐죠?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때 역사를 크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문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문자가 있기 이전을 뭐라고? 선사. 문자가 생겨난 이유를 뭐라고? 역사라고 했듯이 항상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복잡한 것일수록 잘라서 보는 게 좋습니다. 생선 전체를 다 모르면 머리토막 딱 잘라놓고 머리는 머리대로 발라먹고 알겠어요? 몸통은 몸통대로 하듯이 역사라고는 긴 시간을 다 잡기 힘들면 잘라놓고 해체해서 보고 다시 다 붙여놓고 보고 이거 몇 번만 하면 금방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야, 복잡한 거 전부 다 달라하지 말고 나눠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토막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 그래야 안 잊어먹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자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려면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무슨 사건이에요? 연대는 놔두고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이전과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나누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30대, 40대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39살 자정이잖아요. 그러다 다음부터는 뭐예요? 4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그냥 자정 종치는 날 가서 이제 30대 안녕 하면서 막 이거 하는데 나 내년이면 이제 60에 60. 지금 환장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달라져야 돼. 앞에하고 뒤하고 달라져야 나누지. 같으면 나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1170년이죠 이게. 1170년 무신난이 일어났고 무신정변은 이 무신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이 안에도 순서가 있다. 맨 먼저 난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정중부. 그래서 다른 무신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제일 처음에 한 놈이 중요합니다. 항상 최초가 역사적 사건이에요.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일으켰거든. 함께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어린 26살짜리가 권력을 잡았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경대승이죠. 경대승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중부한테 발탁됐던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천민 이의민이죠.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천민 주제 한 나라를 다 먹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그죠?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쿠스가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들어갔어요? 스파르타쿠스 반란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의민이가 경대승이 병들어 죽자 천민인 이의민이가 권력을 쥡니다. 글자도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근데 나라가 권력을 줬어. 어떻게? 머리가 있으니까. 그죠? 공부 꼭 잘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드립다 시키지 말고 지혜롭게 항상 생존할 수 있게 찬스를 잡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공부만 드립다 시켜버리면 애가 무식해져요. 무식해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면 우리 역사를 쫙 제가 보니까 동서양 한국사 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이 성공하기가 별로 공부 잘하다가 까불다가 죽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기르는 게 중요하지 지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합니다. 천민 주제에 한 나라가 권력을 쥐었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봐보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전두환 같은 놈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사글이 다 갈라 이렇게 새끼들 다 잡아주겠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최충원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해먹는 게 아니라 지 아들, 손자 4대까지 물려줍니다. 알겠죠? 아주 나쁜 전례를 세운 거죠. 군인 정권이 권력을 쥐더니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최항, 최의 때까지 이렇게 요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최씨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무신 정권입니다. 다시 왜 1170년을 고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눴냐 하면 고려 전반기 때의 주인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귀족이에요. 고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귀족이에요. 근데 그 귀족의 캐릭터가 달라져요. 고려 전반기에는 주로 문벌들 위주로 귀족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 문벌은 뭐냐? 문벌은 뭐냐? 내가 지연씨 나와서 한번 문벌이라고 써볼까? 라고 시키면 우선 당황하겠죠. 그리고 되게 쓰면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벌자를 쓸 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또 이거 하나 빼먹어가지고 또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써요. 이게 벌이죠, 벌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단이에요, 집단. 떼거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문자가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벌 귀족할 때 문자는 문자예요. 이게 이런 뜻이죠? 가문이 좋은 사람 떼거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떼거지 벌자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학벌 좋은 놈들, 그러면 스카이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학벌 이렇게 쓰잖아요. 그 벌자가 이거예요. 군인들을 우리가 군빨이라고 하는데 군빨이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군벌입니다. 지금 돈 많은 새끼들 이거 뭐죠? 재벌이죠. 한진해운이 지금 망해가지고 그 망해 생겼는데 그 회장인 최은여인가 최이녀가 지금 주식 다 팔아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그걸 메꾸려고 그래. 이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집단들을 뭐라고요? 재벌이라고. 오케이? 재벌이라고. 이렇게 벌자가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벌 귀족이다. 문벌 귀족이란 가문이 좋은 사람들의 집단을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잠깐. 너네들 뭐냐? 도대체 어디서 왔냐? 우리 신라 하대에 모여서 지방에 있던 호족이었다. 호족 가운데 올라온 사람들. 중앙으로 올라왔어. 신라가 막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신라 하대 왕권이 약하니까 지방 내려가서 지가 대빵 노릇하고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갖고 지방을 반독립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호족이라고 그랬죠. 우리 역사에서 지방을 반독립적으로 지배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호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호족이 어떻게 중앙으로 올라왔냐? 가장 쉬운 방법은 태조 왕건이 불러서 올라왔어요. 태조 왕건이 왜 불렀겠어요? 중앙 집권을 하려고. 지방 세력을 자기한테 포섭하려고. 그때 미끼가 바로 뭐였어요? 미끼가? 부르는 미끼가? 네? 떡밥이 뭐였어요? 결혼이죠. 너 딸 있어? 왕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29명이 올라왔어요. 떼거지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족들이 뭘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 하대의 신라의 귀족 집단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세력이 누구였죠? 이 새끼들 말이야. 공부도 하나도 모르고 머리도 돌드가 있는데 아버지가 왕족이라고 높은 자리 다 차지고 개새끼들 하면서 막 투덜투덜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그죠? 이 육두품이 신라 중대에는 왕이 힘이 셀 때는 왕 밑에 붙어서 왕의 정치적 조언자 노릇을 하다가 신라 하대가 되면 왕을 섬기다가 잘못하면 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려가? 지방에 내려가서 호족한테 붙든지 아니면 선종의 개창자가 되든지 이러고 있다가 이 육두품들이 나중에 고려 광종 때 과거가 생기니까 시험 봐서 실력자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과거에 합격해서 문벌 귀족이 되더라. 알겠죠?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공부도 별로 못해. 근데 싸움을 잘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또는 뭐 고려를 세울 때, 나라를 세울 때 태조 왕건을 도와준 누구였어요? 개국 공신들이 있죠. 이런 놈들이 와서 아주 우수한 집단이 되더라. 우수한 집안으로 형성장하더라. 이게 뭐예요? 문벌귀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이렇게 고려는 이제 왕의 힘보다는 누구 힘이 더 세진? 귀족들의 권한이 더 세진 그런 사회를 우리는 중세라고 한다. 그런데 그 귀족 집단을 둘로 나누자. 고려 전기는 뭐라고요? 문벌귀족. 고려 후기에는 애들 다 죽여버린 게 무신들이에요.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무신들이. 자, 생각해야 된다. 이 점에서. 왜 무신들이 문벌 귀족들을 다 죽였을까요? 네? 차별받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전반기를 보면 과거 시험에서 무과가 없었어요. 무신들을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그럼 무신들, 높은 군인들 어떻게 뽑냐? 싸움 잘하면 됩니다. 힘 잘 쓰고, 알겠어요?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이런 놈들이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를 거 아닙니까? 공을 자꾸 세우니까. 그러니까, 그 문벌 귀족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신들은 그야말로 힘만 알고 머리가 없는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알겠죠? 그나마 고려 초기에는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거란과 여진과 싸움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글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이때는 무신들이 빚을 발했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많이 우대도 받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거란을 격퇴하고 약 100년간 평화가 지속되니까 군인이 쓸모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군인 어때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날 것처럼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전쟁 날 것처럼 서로 막 국민들 협박하는 거죠. 곧 전쟁 나, 핵 터져, 저놈들이 쏠 거야, 미사일 배치해야 돼. 남쪽만 그런 게 아니라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쁜 집단들이 말이지 자기네들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국민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아. 전쟁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초기에 전쟁이 없이 약 100년간 평화가 지속되니까 문벌 귀족 입장에서 볼 때 무신들이 쓸모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점점 월급도 깎아버리고 줬던 땅도 뺏어버리고 관직에도 올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누적되다가 폭발한 게 바로 뭐예요? 정정분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살아남은 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완전히 귀족 집단이 물갈이가 된다.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누가요? 무신 가운데 살아남은 놈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무신 집권기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원이 쳐들어왔죠. 몽고가 쳐들어왔죠. 자, 몽고랑 싸우다가 무신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무신도 별로 살아남지 않아요. 그리고 몽고한테 항복했을 때 몽고한테 빌붙어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지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한 놈들이 바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버린 놈들하고 똑같잖아요. 누구였어요? 친일파처럼 친원파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친원파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친원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나라에 빌붙어서 아보던 새끼들 뭐라고요? 부원 세력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놈들을 기철 일당 들어봤죠? 기철? 자기 누이 동생이 기황후가 돼가지고 우리 기황후 드라마 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기황후의 혈족들, 이게 바로 기씨 일당들인데 이놈들이 대표적인 부원 세력이고 친원파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려 후기에는 이렇게 권세에 빌붙어서 권세에 빌붙어서 큰 나라인 원나라한테 빌붙어서 아부하던 누구예요? 권문 세족이라는 친원파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지배층은 친원파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거의 대다수가 누구라고? 친원파.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권문 세족이라고 부른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고려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려 전기와 후기를 당연히 나누는 거다. 그게 몇 년이라고? 1170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1170년 무신정변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고려 전기라고 하자.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고려 후기라고 이렇게 가르자.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말 합니다. 역사학이란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역사란 뭐라고요? 시대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 구분에서 끝난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시대를 잘 구분하기만 하면 역사학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왜 전기와 후기라는 시대 구분을 했느냐?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벌써 고려사회를 거의 다 설명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또 나눠져요. 또 나눠지면 이 안에서 또 나눠지는 이유를 다시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고려사회를 전체를 다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고려는 역사는 뭐라고요?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에서 끝난다. 그 시대 구분이 왜 그때 시대 구분을 왜 전기라고 후기라고도 갈랐느냐? 또 전기를 왜 초기와 중기로 나누고 후기를 또 무신집권기, 원가석기, 고려 말기 이렇게 왜 나눴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 고려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는 고려 전기 1180년 무신정변까지를 다시 반으로 나누자. 태조가 나라를 세웠지만 태조 왕건 이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로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정착되는 과정이 자, 우선 광종 때 무슨 제도가 시행됐다고? 과거제도가 시행됐죠. 알겠죠? 이 과거제도 시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제도 시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려백제 신라 이렇게 통일신라 발해까지는 신분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뭐냐? 진골귀족이냐? 성골이냐? 그죠? 또는 뭐 육투품이냐? 이런 것들 타고난 핏줄이 정해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되게 억울한 시대를 살 겁니다. 애들 공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육투품으로 태어나면 육투품으로 살고, 그죠? 육투품들은 24평 아파트로 들어가 다 이렇게 몰아넣어버린 거야. 진골은 53평, 성골은 80평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는 학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알았어요? 특목고는 성골만 알겠죠? 자사고는 진골까지, 육투품은 일반고, 그 다음에 오두품은 뭐죠 요즘? 뭐 상고, 공고 이것도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거기를 또 들어가려고 난리도 아닌데 그게 또 요즘 인기가 많아졌어요. 등록금도 싸고 취업도 잘 되고 한다고. 그래서 늘 변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의사는 좋은 직업이었어요? 나쁜 직업이었어요? 나쁜 직업은 아니었지만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준이나 이 드라마 보면은 중인들이다, 중인들. 그래서 최고 간직까지 오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의사라는 직업이 별로 요즘은 조금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의사 나갔댔자 빌빌거리고 건물도 못 얻고 뭐 건물수도 못 내고 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한참 그랬어요. 의대 나와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의사가 제대로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란 늘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항상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아이들을 지혜롭게. 엄마가 지혜로워야 제가 뭐 조금만 동영상 올렸는데 보셨어요? 엄마가 아이들 다 규정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웃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빨리 표정 바꾸세요, 여러분. 웃는 연습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거울 보고 웃는 게 진짜 영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보다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싫은 소리를 통 안 해. 그래서 제가 엄마 닮았어요. 어때요? 우리 엄마 상상이 가죠? 엄마 상상이 가죠? 아니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싫은 소리를. 그래서 그런 좋은 심성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렇게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겪어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도 하늘 나는 새에게도 들에 핀 백합꽃한테도 다 먹을 걸 주는데 내가 굶어 죽겠어?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살아봤어. 그러니까 뭐 한 60년 살다 보니까 별짓 다 해고 막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어떤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심성 또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사람 머리가 플렉시블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냐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버지는 별거 없어요. 아버지는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표정 관리를 우선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얘들은 엄마가 뭐만 볼 것 같아요? 말, 워딩이겠어요? 표정이겠어요? 표정이에요. 엄마가 말은 좋게 하면서도 표정이 아주 싸납게 말이야. 싸늘하고 나 너한테 실망했어. 괜찮아 얘야 하면서 표정이 아주 더럽다는 거 다 압니다. 왠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다닐 때 계속 엄마 표정만 봤거든. 그렇게 걔들 박사예요. 엄마 표정 살피는 박사예요. 엄마들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다 알아보고 있죠. 근데 아이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관계를 빨리 파악해야 상호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행복한 그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하지 말고 그냥 웃는 모습만 보여도 아이들한테 진짜 큰 보약이 될 겁니다. 정신적으로 보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과거 제도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분, 혈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이 있는 놈은 혈통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왕족이 아니었죠. 흑투kum. 근데 어때요? 졸지에 최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렸다라고 얘기해요. 길이 막혔어요? 뚫렸어요? 뚫렸어요. 신라 때는 막힌 길 절대 안 돼. 혈통대로만 살아야 돼. 이게 골품제죠. 골품제는 막힌 사회죠. 막힌 사회를 유식한 한자로 하면 무슨 사회예요? 폐쇄적 사회죠. 그러면 과거는 길이 뚫렸죠. 뚫린 사회를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고? 개방적 사회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거예요. 알겠죠? 한 단계 진전된 거예요. 그냥 역사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막힌 것보다 뚫렸을 때 역사가 진보한 겁니다. 길도 하나 있을 때보다는 어때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역사가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의 증가야말로 진화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전보다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졌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으려면 뭐가 되느냐? 다양해져야 돼요. 사회가. 다양해져야 돼요. 알겠어요? 다양성이 증가할 때 사회가 진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명제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양해졌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판단을. 내가 선택할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은 깜깜한 사회잖아요. 근데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래? 그만두고 뭐 가게도 하나 할 수 있지. 아니면 또 공무원 시험을 또 볼 수 있지. 이런 길이 여러 개 뚫렸으면 어때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해운, 선박, 뭐 수십만 명이 또 감염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그런 여파가 우리는 사회 관계망이 아주 조밀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다 돈 빌려준 은행은 가만히 있겠어요? 은행도 지금 흔들거리고요. 국가 전체가 이렇게 많이 흔들거리는데 그럴 때 내가 선택의 폭이 이거밖에 없다고 할 때는 답답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국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뭔가 또 다른 길이 있어. 국가가 나를 다시 교육시키고 또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선진국인 거예요. 그게 안 된 우리나라가 말만 3만 불 어쩌고 했지 실제로는 그 뒤에 선진국다운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갑갑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하는데 내가 어차피 다양해. 나는 노동자니까 그냥 맨날 잘리면 잘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지네들이 다 헤쳐먹고 지네들은 재산 수조씩 쌓아놓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그래 그만두라고 하고 지네들 손해본 것은 국가 세금 끌어다가 다 메꾸고 그러면 이게 좋은 나라입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노할 줄 알아야 돼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97년 IMF 때는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잘 몰라가지고 당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은 지네들이 하고 부담은 누구한테? 전부 다 국민한테 노동자한테 다 떠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구조를 일방적으로 지네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이 되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위기가 닥쳐 이거 피부로 느껴. 그래도 뭔가 좀 잘해서 우리 삶이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어라고 정치 구조적으로 한 다음이라 조금 안심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3당이 다 그놈들이에요. 결국 또 그놈들이에요. 결국 또 딱 하고 나니까 지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리 싸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정한 눈으로 잘 보고 어떨 때는 또 최루탄을 들고 어떨 때는 돌을 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예요. 대의제로서 우리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가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게 데모크라시고 그 데모크라시의 준말이 뭐라고? 데모고 데모를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 화염병이고 짱돌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걸 다 부시고 자빠졌으니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꾸 엮기를 오르는 거 지금 진돌입니다. 다시 과거. 그래서 과거가 없던 과거가 생겼다는 게 고대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중세로 발전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됐죠? 광종 때 다시 보겠어요. 태조 때 나라를 세우고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성종 때 과거 제도가 완성됩니다. 과거 제도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종 때는 이 육투품 출신 문벌 귀족이었던 누가 등장해서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성종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알겠죠? 성종의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최승로예요. 최승로면 성종이고 성종하면 최승로고 최승로의 무슨 업적이 있죠? 시무 28조가 있죠. 이 시무 28조를 통해서 고려를 고려답게 규정 지어버렸어요. 오케이? 자,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가자? 문벌귀족 왕이시여. 옛날 고구려 때 왕이나 백제 왕이나 신라 왕처럼 왕이 제멋대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왕은 우리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세요. 누구 중심 사회로 가자고? 귀족 중심 사회로 가자라고 법과 제도를 틀을 짰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무 28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귀족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이 제대로 교육받은 그 귀족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광종 때 과거제도 이걸 더 정비했죠. 그리고 또 과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을 만들었어요. 성종. 이게 바로 뭐냐? 고려 성종 때 고려의 뭐예요? 국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가 되도록 알았어요?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한자로 치국이라고 그러죠. 치국의 도로 삼고 고대 국가는 뭐였어요?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불교를 도입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거짓말 친 거예요. 임금님이 부처님이야 이런 생 거짓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게 언제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였어요.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왕즉 불사상에 의해서 왕이고 부처님이다. 저 인도의 불교를 봐라. 거기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원래 왕자님 아니었느냐. 우리 왕자님도 부처님이랑 마찬가지야. 동격이야. 그러지 너희들이 저리 가서 열심히 절하고 부처님을 믿고 숭배하듯이 임금님도 똑같은 분이니까 따라라 섬겨라. 이런 게 고구려 백제 신라 때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술책이었다면 이제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나라는 충성심과 효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로. 그죠? 더 합리적이죠, 이게. 사람을 속이는 데도 설득력이 있죠, 불교보다는. 무조건 왕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 거짓말보다는 임금한테는 충성을 해야 돼. 부모한테는 효도를 해야 돼. 이런 유교적 사상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 삼았다. 그 대신 불교는 완전히 없애지 않고 불교는 각 개인의 마음을 닦는 뭐라고요? 수신의 도로 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최승로예요. 또 이런 바탕 위에 나라 시스템을 과거제도로 완비하고 국자감을 세우고 여러 가지 관직제도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 성종 때 최승로예요. 최승로라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고려를 중세답게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성종이에요. 묘호가 성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만이 아니라 조선도 때요. 조선 성종 때 국자감이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그죠?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비되죠. 그래서
완성 성자를 붙인 임금들 때 되게 체제가 정비돼요. 여기까지가 고려 초창기다. 그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고려가 완숙기, 문벌 귀족 사회가 농익는 사회, 중기가 된다. 중기. 그래서 고려 중기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보세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왕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왕보다는 귀족 중심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 틀이 어떻게 짜여져 가느냐라는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이후에 고려 그 예종 문종 때가 되면 거의 문벌 귀족 사회가 절정에 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종 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문벌 귀족 집단 가운데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인종 때 주로 등장합니다. 인종 때, 고려 인종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자겸이죠. 이자겸. 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 왕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자겸의 신분이 뭐라고? 문벌 귀족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자겸은 인천 이씨 손 들어보세요. 인주 이씨. 괜찮아, 안 뗄게. 인주 이씨 없어요? 인주 이씨예요? 인천 이씨예요. 저분이 이자겸 후손이에요. 고려 같으면 왕실과 맞먹을 정도로 끝발이 있었던 그런. 근데 그 인천을 옛날에는 경원이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경원 이씨가 인주 이씨고 인주 이씨가 인천 이씨예요. 인천 이씨가 이자겸의 후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 당시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를 세우는 과정만 보더라도 임금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인을 막 일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정략결혼이죠. 그런 정략결혼을 일삼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관습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왕식끼리 막 결혼합니다.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야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근친혼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고려시대는. 알겠죠? 그래서 뭘 강화시키려고? 집안을 더 나랑 더 센 놈하고 결혼해야 우리 집안이 강화되잖아요. 사돈을 점점점 센 놈하고 하다 보면 제일 센 놈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서로 왕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왕한테 딸을 시집보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팽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겸이는 벌써 문종 때, 예종 때, 인종 때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여러 명을 자기 할아버지 이자연이 때부터 문종 임금한테 딸을 시집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종 때 그리고 인종 때 이렇게 여러 임금들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특히 이자겸은 자기 딸 2명을 인종한테 시집보내고 1명은 예종한테 시집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 난 아들이 인종이잖아요. 그 아들한테 딸 2명을 또 시집보냈으니까 이모 2명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종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가 아니야. 인종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자겸이가 이렇게 보면 장인어른이에요. 딸 2명 겹장인이죠. 또 이쪽으로는 뭐예요?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임금 알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어린애로 보는 거. 어린애로. 아이고 저거 우리 딸이 아내인데 아이고 똥기저귀 갈다리가 커가지고 임금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아래로 깔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가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원래 이제 임금 앞에 하면 칼 같은 거 못 차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주 버젓이 임금 앞에도 칼을 차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자 집단이 됐어요. 누구라고요? 이자겸. 그죠? 이자겸이. 근데 이자겸은 목을 날리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18자 이항설이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리도참설이 유행했었는데 풍수지리하고 애연사상이 결부된 것을 지리도참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장소와 어떤 애연적인 사상이 결합된 것을 도참설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지리도참설. 그래서 지리적인 요소와 애연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을 지리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자겸 같은 경우도 이걸 믿었어요. 원래 18자 위 왕
설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내내 이게 계속 그 18자 이양,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냐면 정도령이 왕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러니까 정씨 가진 놈들이 늘 지가 왕 되려고 마음속으로 꿈꿀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혹시 그 정도령이 나 아니야? 조금만 좀 잘 나가면 내가 혹시 정도령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렬이부 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선 15세기 정렬이 반란이라서 이런 것들도 바로 그 정도령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참의설, 도참설 이런 것들을 믿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고려시대는 마찬가지로 18자 위왕, 그러니까 18 이게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18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18자를 붙여놓으면 뭐가 돼요? 이씨가 되죠. 이씨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숨기기 위해서 이거 파자로 글자를 깨뜨렸다고 해서 브로큰 깨뜨리다죠. 파자라고 합니다. 이자를 깨뜨려 보니까 18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18자 위왕해야 이렇게 썰이 난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시대는 가슴속에 이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라고 꿈을 꾸겠겠죠. 그 중에 제일 야무진 꿈을 꾼 놈이 바로 누구예요? 이자겸. 아, 드디어 난가 보다. 나는 임금보다 훨씬 높아. 임금의 외할아버지이자 임금의 장인이자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임금이 돼도 되겠네라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자겸의 흉계를 알고 있던 인종이 누구예요? 척준경하고 나를 일으키라고 했지, 이자겸이. 근데 척준경과 이자겸을 서로 등지게 만들고 먼저 척준경을 잡아들이고 이자겸을 제거한 다음에 결국은 이자겸은 나를 무마했습니다. 자, 이자겸이 나를 일으켜서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궁궐 안에서 임금의 외할아버지와 임금 이렇게 싸우고 고륙상쟁이 벌어졌다라는 소문 때문에 나라가 흉흉해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가령 뭐 우리 여러분들은 경험했나요? 11억 모르죠 그때? 79년에 박정희가 죽었는데 자기 부하인 김재규가 박정희를 쌌대더라. 이러고 나라가 엄청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그 온 나라가 완전히 들끓었겠죠. 이때 누가 등장했느냐? 묘청이라는 사람. 묘청. 그래서 묘청이 똑같습니다. 지리도참설을 내세워서 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옮기자? 고려의 수도인 서경으로 천도하자. 그래서 서경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서경 천도. 그러나 이 서경 천도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합니다. 항상 천도는 어렵다고. 제가 옛날 신라의 수도 금성도 옮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서라벌 천도동 있었다고 그랬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천도를 못하니까 5개로 수도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오소경. 그죠? 우리의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도 노무현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헌법 위헌으로 판단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옮겨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만 옮겼어요, 일부만. 근데 사실은 그 청와대니 뭐니 그냥 국회니 다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부 행정구역만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천도를 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1000만 명에서 좀 몇천 명 줄어들어서 1000만 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999만 2천 몇백 명인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근데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제가 세종시에 요즘 자주 가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이거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서울까지. 집은 서울에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거기다가 그냥 뭐 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하나 얻어놓고 살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막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고 상가도 많이 있는데 텅텅 폈어요. 정사가 안 돼. 분양은 다 됐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아. 이런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 다 찰 것 같아요. 다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좀 기다렸다 하든지 좀 떨어지면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경천도가 좌절됐어요. 그래서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켰죠. 자, 이거 보세요.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개경파 귀족 옛날 신라 왕족이었던 경주 김씨의 후손인 누구예요? 김부식이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묘청은 서경파 귀족입니다.
지역적으로, 김부식은 개경파 귀족이죠. 이렇게 묘청은 아니란 서경파와 개경파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묘청은 승려이기 때문에 뭐예요? 불교죠, 불교. 불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통사상, 특히 화랑정신 이런 것들을 그 유불선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신천수의 국풍이라고 했고 난가상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전통사상 난가상을 가지고 있던 묘청 대 유교 사상 간의 대립, 두 가지 했죠. 지역 간의 대립이자 사상 간의 대립이자, 또 하나는 뭐냐, 고구려의 수도로 옮기자. 서경 고구려 개성의식 때 아니야, 우리 고려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태조 왕건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신라가 정통해, 신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고구려 개성의식 때 신라 개성의식의 충돌이었다.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단순히 묘청과 김부식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서경과 개경, 또 뭐? 사상 간의 갈등, 유교 사상 김부식 때 난가 사상 누구라고요? 묘청의 대립. 알겠죠? 묘청의 대립.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고려 개성의식 때 신라 개성의식의 갈등이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필기하려고 막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보다시피 문벌 귀족 사회가 진전되다가 귀족 사회 내부의 갈등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요.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가 폭삭 망한 것은 언제다? 무신정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신정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고려를 쳐들어왔던 거란, 그 다음에 여진, 이렇게 초창기에는 고려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 때 유용한 무신들이 힘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거란을 무찌르고 난 다음부터는 100여 년간 별로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여진이 금을 세우고 고려한테 압력을 가하자 이자겸 이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항복해버렸죠. 그냥 알았어, 형으로 섬겨줄게, 이렇게 사제의 일을 다 했어요. 금을 섬길 것이냐 금과 싸울 것이냐를 문제를 놓고도 묘청은 뭐예요? 싸우자, 금나라를 치자라고 했고, 김부식이는 뭐예요? 항복하자, 사대의 일을 다 하자, 이런 그 사대의 외교 대 금국 정벌론의 대립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무신들이 고려 초기에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무신들은 별 볼일 없어지고 집안 좋은 놈들이 나라를 다 들러먹었어요. 알겠죠? 지금 재벌들처럼 나라를 다 들러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알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돌려 이지랄하고, 알겠죠? 이게 전부 재벌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무신들이 참다 못해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와그르를 무너뜨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몰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 전기 지배세는 누구라고? 문벌 귀족. 고려 후기 지배세는 누구라고요? 권문세족인데, 이 무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딱 100년 정도 지배했어요. 1270년까지. 되게 복잡해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만 좀만 차립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예? 시간이 쉴 때가 됐네요.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